2019년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시행되었을 때 대한민국의 여러 기업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거래하던 일본 소재 부품 기업들에서 하루아침에 거래를 끊어버리겠다고 하니 당장 생산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우물을 찾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대한민국의 기업들에서는 일본 기업에 의존해오던 소재 부품 분야에서 기하급수적 발전을 이루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한국 기업들이 한국에 갑질하던 일본 기업들을 잡아먹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했다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지금이야 웃으면서 회상할 수 있는 무용담이 되었지만 2019년 당시만 해도 일본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을 제한하자 당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등 간판 기업들의 공장이 문을 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당시 일본의 이 같은 조치를 무력화시킨 원동력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국산화에 매진한 강소기업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대한민국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게 한 이 기업을 주목해 주십시오. ISC는 K반도체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이 업체는 지난 20년간 반도체 테스트 소킷 한 우물을 판결과 국산화율을 90%까지 달성했습니다. 모든 반도체는 출시 전 반드시 테스트를 거쳐야 합니다. 테스트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이 테스트 소켓인데요. 테스트 소켓은 반도체 칩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검사하는 소모성 부품입니다. 따라서 테스트 소켓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노트북,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의 정상적인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전 세계는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기후 변화 등의 이유로 반도체 수급에 차질이 생긴 것인데요. 애플과 같은 세계적인 IT 업체는 물론 테슬라 등 자동차 업체들도 반도체를 구하지 못해 생산의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유독 대한민국의 기업들만큼은 굳건히 생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물론 유럽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보유한 한국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는 이들 글로벌 기업들의 뒤에는 소재와 부품을 차질 없이 공급해준 중견, 중소기업들의 노고가 숨어 있습니다. ISC는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받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물론 퀄컴과 인텔, 애플, 엔비디아까지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대한 수출 규제를 빌미삼아 갑질하던 일본 업체를 통째로 삼켜버렸기 때문입니다. ISC는 2000년대 초부터 일본의 JSR의 자회사 JMT에서 반도체 테스트 소켓을 생산했습니다. 당시 국내에는 전혀 테스트 소켓을 생산하는 회사가 없을 정도로 사실상 일본에게 전량 수입을 의존하는 구도였습니다. 잠깐만, 페페TV야 JSR이라고 했냐?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이름인데 여기 혹시 수출 규제 당시 한국에 불화수소 안 주겠다고 하던 업체 아니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업체 맞습니다. 2000년대 초부터 일본의 독점 상황에 위기감을 느낀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지난 2001년쯤 ISC에 테스트 소켓을 생산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ISC 측에서는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여 2년 동안 개발에 몰두한 결과 2004년 테스트 소켓을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성공에 그치지 않고 기존의 핀 방식에서 실리콘 러버 방식으로 바꾸는 쾌거를 이뤄냈는데요. 기존 소켓 핀 방식은 반도체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높았는데 부드러운 실리콘을 쓰면서 손상의 위험을 줄여 기술적으로 우위를 확보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테스트 소켓 기술 자체가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 기업 JMT에서는 ISC에 대한 법정 소송을 걸어오며 1.5톤 트럭 1개에 달하는 서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더럽고 치사하다고 느낀 ISC에서는 산업통상부의 도움을 받아서 빠르게 관련 기술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고, 그 결과 일본 기업은 결국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기술력에서 뒤진 JMT는 지난 2014년 아예 회사 자체를 ISC에 넘긴 것입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저우라고 ISC는 반도체 소켓을 계속 국산
국산화하는데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 수출 규제 직전인 2019년에는 국산화를 80%가량 진척시키며 국산화율을 높였고 빠른 시일 내로 100%에 도전할 예정입니다. ISC는 어느덧 2017년 1조 원 이상의 가치 기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매출 122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1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9% 급증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무려 17.3%에 이르는데 이는 중소기업에서 좀처럼 보기 드문 기록입니다. 한국이 일본을 압도하는 분야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지난해에는 자동차, 휴대폰, 반도체, 조선, 가전제품 등 한국이 수출하는 모든 제품의 틀을 만드는 금융산업이 역대 최대 규모의 북미 수출을 기록했습니다. 페페TV야, 금융산업은 전통적으로 일본이 강국 아니냐? 일본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분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솔직히 금융 분야에서는 전통적으로 일본이 강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비약적 발전을 이루며 현재 생산규모 세계 5위, 수출규모 세계 2위의 위상을 자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14년에 32억 달러로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했고 2017년에도 29억 달러를 수출했으며 무역 수지 측면에서도 1994년부터 연속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1,500곳 금융업계를 대변하는 한국금융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금융업계 수출은 3조 2,7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미국 수출이 4,4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눈에 띄는 것은 미국 수출이 전년 대비 52.2%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1981년 금융조합이 업계 통계를 작성한 이후 40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북미 지역 자동차 생산 거점인 멕시코 수출 역시 전년 대비 42.9%나 불어났습니다. 금융조합에 따르면 현대 기아차를 비롯해 테슬라, 벤츠, 포르쉐, 르노, 도요타, 혼다, 닛산 등이 모두 한국 금융기술로 찍어낸 부품을 쓰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보닛, 루프, 트렁크, 범퍼, 그릴 등 부품을 제작하기 위해 2, 3만 개의 금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의 수요가 높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해 파나소닉, 앱손, 지멘스, 보시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업계가 국내 기업이 아니라 순수 외국 업체로부터 수주하는 물량 비중은 전체의 50%에 달합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자동차의 미국 수출액은 18억 2천만 달러로 6.7% 늘어나면서 1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인 반면 일본 수출액은 3억 2천만 달러로 4.3% 감소하면서 일본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월 자동차 산업 월간 동향에 따르면 자동차 대수 기준으로 작년 동기 대비 생산은 37.9%, 내수는 24.2%, 수출은 35% 각각 증가했습니다. 지난 1월에 이어 2월에도 생산, 내수, 수출이 모두 두 자릿수 성장한 것으로 2개월 연속 트리플 증가는 2017년 9월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특히나 친환경차 수출 비중은 전체 승용차 수출 대수의 16%로 작년 동기 대비 3.5%포인트 상승했고 전기차 수출 대수가 9,085대로 2배 이상 늘어나며 수출 증가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압도하는 건 일본뿐만이 아닙니다. 중국도 앞지르고 있는데요. 삼성 SDI는 지난해 매출액이 11조 원을 넘겨 역대 최대치를 찍었는데 유럽향 매출액 비중이 처음으로 중국을 앞지르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삼성 SDI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유럽향 매출액은 3조 8,159억 원으로 중국 2조 9,168억 원을 앞질렀습니다. 삼성 SDI의 유럽 매출액이 중국을 앞지른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런 양상이 나타난 것은 지난해부터 유럽이 친환경 보조금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전기차 시장이 급팽창기에 들어선 이유가 큽니다. 삼성 SDI의 매출액은 크게 에너지 및 기타, 전자재료 두 부문으로 나눠 공시되는데 에너지 및 기타에는 소형 자동차, 에너지 저장 장치, 전지 등이 포함됩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에너지 및 기타의 매출 비중은 80%를 넘겨서 사실상 SDI의 매출 대부분을 배터리가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페페TV Conclusion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대한민국 산업계 여기저기서 성적표를 받아들고 싱글벙글하는 모습들이 눈에 훤한데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보란듯이 상황을 역전시켜버릴 수가 있을까요? 국난 극복이 취미인 나라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데요. 대한민국의 산업 역군 여러분, 여러분이 계시기에 오늘날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절대 일본에 뒤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대한민국은 글로벌 리더로서의 입지를 더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미국과 중국의 갈등 상황이 최고치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중국이 대만에 대한 침공 얘기를 꺼내고 나섰습니다. 현지 관영 언론들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미국이 방어에 나서면 중국군이 일본에 있는 미군 공군기지를 공격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미중 분쟁이 발생하면 곧바로 일본이 휘말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군사 개입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바가 없습니다. 다만 지난 16일 미일 국방장관 회담 때 양국은 대만 해협 유사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 지명자는 지난 23일 미국 상원 군사위에 제출한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예상보다 빨리 대만을 침공할 능력을 갖출 수 있다. 미국의 글로벌 전문가들도 비슷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기로 결심하면 중국인민해방군 장성들은 오키나와와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를 미사일 공격하려고 들 것이다. 인민해방군에 막대한 손실을 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병력을 먼저 제거하고 싶기 때문이다. 미군은 오키나와 공군기지를 포함해 일본 내 23개의 군사기지를 두고 있습니다. 중국을 감시하고 정찰하는 대부분의 미군 군용기는 오키나와 기지에서 이륙합니다. 따라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일 겁니다. 호주의 정책연구소에서도 동일한 평가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설령 미군이 일본에 배치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일본의 개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초장의 일본 기지를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가장 불안한 나라는 일본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일본 정치권은 비상사태일 것입니다. 본토가 초토화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당사국인 대만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훨씬 안전합니다. 물론 일본이 중국과 대만의 전쟁에 강제로 끌어당겨지면 호주나 인도 같은 주변 나라들도 참전을 하게 되면서 대규모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주의 연구소는 이렇게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등 모든 당사자가 대만 지원에 나서지 않을 선택지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그럴 경우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안보 질서가 붕괴될 것이다. 그 틈을 타서 중국이 재빨리 힘의 공백을 채울 것이다. 중국은 대만을 둘러싼 긴장의 주요 요인은 중국이 아닌 미국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군사수단을 동원해야 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의 대만과의 재통일 노력에 간섭하면 상황은 빠르게 악화될 것이며 많은 나라가 관여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어지게 된다. 한편 중국의 군사 전력이 생각보다 강력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군사행동에 나설 경우를 가정한 워게임에서 미국이 자주 패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MBC 방송은 지난 27일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미국의 대만 방어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해당 발언을 한 인물은 미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의 데이비드 오크맨액 선임 연구원입니다. 그는 국방부의 워게임 시행을 지원하는 전직 고위 국방 당국자 출신입니다. 오크맨액 연구원은 워게임 결과가 정신을 번쩍 들게 한다면서 미국을 블루팀, 중국을 레드팀으로 나눠 가상 워게임을 했을 때 대만 공군이 몇 분 만에 파괴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또
태평양 지역의 미 공군기지들이 공격을 당하고 미국의 전함과 전투기는 중국의 미사일로 저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크맨의 연구원은 워게임의 결과를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시뮬레이션과 워게임에서 블루팀 미국이 단호하게 개입하는 경우에도 항상 침공을 막아내는데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NBC 방송은 20년 전만 해도 중국이 대만 해협에서 미국의 군사력에 도전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전함과 전투기, 순항탄도 미사일 등의 대규모 투자한 결과 미국의 우위를 약화할 정도로 군사력을 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미국 현지 언론에서 보도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고 신빙성이 있습니다. 중국 언론들이야 워낙 거풍이 심하기 때문에 믿을 필요가 없겠지만 말입니다. 또한 워게임도 미국의 국방부가 실시한 것입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생각보다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MBC 방송은 대만을 둘러싼 전쟁이 최악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현재 임박한 것은 아닐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으로 인해 대만이 미중 간 잠재적 화약고로 떠오르고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중국은 이 결과에 환호하는 분위기입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대만을 상대로 직접적 군사행동을 하지 않고도 이득을 보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대만 방어를 보장할 수 없다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예속시키는 데 성공하면 아시아의 지형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나라들이 중국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럴 경우는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다만 중국의 대만 도발은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은 지난 26일 역대 최대 규모인 군용기 20대를 동원해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앞으로도 도발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중국이 신장 위구르 소수민족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최근 유럽연합과 영국에 이어 미국과 캐나다를 제재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관영 매체들은 다음 대상은 쿼드가 될 것이라고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중국은 현재까지 미국, 영국, 캐나다의 개인과 단체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로 구성된 쿼드가 다음 차례가 될 것이다. 중국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국가들과의 공동 제재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미국이 동맹을 과시하고 나오자 맞대응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과장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자신들과 똑같이 움직여줄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현재 중국은 러시아와의 밀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미국의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하지만 두 나라는 결코 장기적인 동맹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중국 전문가들도 러시아와 동맹을 맺는 것은 중국의 최선의 선택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유가 뭘까요? 중국의 부상은 러시아에도 위협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두 나라는 임시 방편으로 뭉쳤지만 공통 분모보다 차이점이 많습니다. 러시아의 가치와 정치 시스템은 중국보다는 서방과 보조를 더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교역에서도 좋은 조건이 아닙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항상 금융의 독립을 강조했지만 완전한 독립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미국 주도의 국제 결제 시스템과 별도로 다른 국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